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유한솔입니다. 회사 돈 1,880억 원을 빼돌린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가 검거돼 수사 중입니다. 이 빼돌린 자금으로는 1kg짜리 금괴 800여 개를 매입했다고요. 이 사건으로 누구보다 큰 피해를 본 것은 다름 아닌 주주들입니다. 국내 1위 임플란트 제조업체가 시가총액이 2조 원에 이르는 코스닥 20위권의 우량 기업에서 어떻게 이런 황당한 횡령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현재 회사 측은 이 씨의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전모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텐데요. 요사이 화제가 되고 있는 3프로가 묻고 대선 후보가 답하다. 이 방송에서도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이유로 지배 구조의 투명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같은 맥락일까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의 수사와 후속 조치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월 6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동차 썬팅할 때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다 불시한 썬팅 자외선 열차관도 딱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불스원 썬팅 예술 문의는 불스원 브라자닷컴. 세라젠 V6 퇴행성 협착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장모님도,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한 엄마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아빠도, 근육통 완화가 필요한 아들도 미국 FDA 승인 세라젠 V6 지금 체험해보세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리얼 아메리칸 픽업 트럭 2022 콜로라도 출시.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도 함께 시작합니다. 예약 없이 가장 먼저 익스프레스 서비스, 어디든지 찾아가는 픽업 앤 딜리버리. 새로 산 콜로라도는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로 든든하게 지켜주세요. 2022년형 콜로라도부터 적용.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박동씨, 왜 차 사진을 찍고 계세요? 우리 동네 정비소들은 다 수리비가 다르다 하네. 그럼 어쩌죠? 가닥 견적 비교하러 간다. 사진 한 장으로 간편하게 견적 비교하고 선택하니까 손해 없는 내 차 관리 카닥. 오메가3 뭐가 좋을까? 세 가지가 중요하죠. 어취가 없는지, 중금속 걱정 없는지, 오직 물로만 추출했는지. 기억하세요. 100% 식물성 오메가3는 아이코메가. 판매 신신제약, 제조 코스맥스 바이오. 오메가3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일동우디스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1월 6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오늘의 순서, 오늘은 두 개의 코너로 함께 할 텐데요. 1부는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오늘 대선 얘기를 좀 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잠시 후에 연결해보고요. 이어지는 이슈 오늘에서는 2022년 신년 인터뷰, 오늘은 예천군 김학동 군수와 함께하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께서는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 채널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첫 순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네, 네, 대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시각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대위 아주 시끄럽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는 시점과 또 방송을 하는 시점 그 짧은 사이에도 너무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오늘 지금 현재 기준으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이었죠. 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 선대위에서 일단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결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두고 오늘만 하더라도 오전과 오후 그리고 지금 방금 전까지 이 새로운 이야기가 엇갈리면서 나오면서 어떻게 좀 촉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국회의원들의 의원총회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는 이 본인의 사과와 반성을 전제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젊은 세대들이 이 당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세대들이 키운 것은 본인 개인의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당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다. 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기자님 잠시만 지금 연결이 조금 고르질 못해서요. 저희가 전화 연결을 좀 다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 일부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선 이야기를 좀 진득하게 길게 나눠볼 예정인데요. 자, 전화 연결 상태가 좀 매끄럽지 못해서 다시 전화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선대위가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또 앞으로의 시시각각 변하는 이야기들, 또 이준석 당대표를 두고 그 행보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고요. 연결이 다시 됐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예, 잘 들리시나요? 네, 이제 좀 매끄럽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말씀을 좀 이어가 주실까요? 네, 일단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본인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했는데요. 네. 자. 네, 저희가 연결을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주변에 뭐 전자기기가 있는지 연결이 좀 매끄럽지 못한데요. 자, 오늘 좀 길게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전화 상태가 매끄럽질 못해서 다시 한번 전화 연결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천용길의 정치 TMI는 대선 이야기를 좀 길게 해보겠습니다. 현재 또 혼란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 또 여기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또 새로운 국면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좀 오늘 길게 앞으로 대선의 전망들, 그리고 기존 대선들이 어떻게 또 전개가 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좀 되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이 돼 있을까요, 기자님? 예,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통화가 쉽지가 않네요. 네. 네,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핵심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이준석 당대표의 그 사퇴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직접 의원총회에 참석을 하면서 일단은 좀 이 갈등의 폭이 조금은 줄어드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언제 이 당대표와 후보 간에 좀 사이가 좁혀질지는 오늘 결과만으로는 알 수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파국이랄지 극단적인 상황을 좀 예견을 했었는데 어디까지를 또 파국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준석 대표와는 지금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 만한 실마리는 좀 마련을 한 것 같고요. 네. 자, 앞으로 대선 판도를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아무튼 이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선대위와 결별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떤 전국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존재는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중도 세력을 당겨올 수 있는, 중도층의 표를 끌어올 수 있는 선거 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윤석열 후보와 좀 갈등을 보이면서 결국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결별을 했는데, 부정적으로 좀 평가하는 쪽에서는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결별 이후에는 중도층의 표심을 당겨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네. 어찌 보면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오세훈 지금 현 서울시장이 구사했던 전략은 2030 표와 그리고 이 중도층을 함께 가지고 오면서 네. 40대 50대 민주당 지지 세력을 좀 포위하는 형태를 전략을 짰었는데, 네네. 지금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하면서 이런 전략을 구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전면 재검토가 돼야 한다. 네, 네. 반면에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 연기만 하라.
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예. 예, 후보 개인이 좀 부각되기보다는 지금 한 2주 연속 이 선대위와 후보 간의 갈등만 부각됐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후보 중심으로 이 선대위가 다시 구성이 되고 후보의 본격적인 이 목소리가 드디어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TV 토론을 좀 거부하는 모양새를 네네. 보였는데 당장 윤석열 선대위 중심으로 바뀌고 나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뭐 라디오 인터뷰라든가 이런 데 직접 나서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 새롭게 선임된 이 선대위원장 역시 이 윤석열 후보가 어떤 토론이든지 이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실제 긍정적으로 본다면 후보가 조금 더 부각되는 앞으로 행보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모으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기존에 세웠던 전략, 그러니까 2030과 중도층을 좀 포섭한다는 전략은 전면 재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아무튼 이제 계속해서 후보의 인물론에 좀 의문이 제기됐었는데 이런 점들이 또 지지율로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 이제 더 이상은 물러설 수가 없다. 윤석열 후보가 좀 전면에 나서서 본인의 역량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다. 자, 이런 측면으로 좀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대위가 흔들리면서 일단은 후보 교체론도 좀 자꾸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고 이 가운데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제3지대에서 아주 큰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에도 반영이 많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오늘 이 발표된 여론조사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네. 일단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9%였는데요. 네. 이 전국에 1000명, 만 18세 이상 1000명의 성인 남녀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네. 내일이 투표일이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39.1%,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6%. 그런데 이 조사에서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0.6%로 이 두 자릿수 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 정권 교체를 원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49.5%, 정권 연장이다가 40.3%로 여전히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수층의 민심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지지율에서 상승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 열망이 여전한 상황에서 지금 표심이 좀 이동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내에서는 이 경선에서 패배했던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좀 다시 부각을 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 선대위의 갈등 국면에서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당내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홍준표 의원이 여기에는 이 선을 그었는데요. 네. 홍준표 의원은 나는 이 국민의힘 대구 선대위 고문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직책은 맡지 않겠다. 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네네. 여기에 후보 교체론이 부각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본인 입으로 후보 교체론을 조금이라도 언급하는 순간 이 당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홍준표 의원은 선을 그었습니다. 네.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더라도 이 당에서 선출한 후보를 중도에 탈락했던 후보로 교체한 전례는 없었거든요. 네네. 네,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특히 홍준표 후보가 2030 남성의 지지는 받고 있지만 이 중도층의 표심을 가지고 올지는 좀 미지수인 상황이다 보니 당 내에서 후보 교체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부정적인 전망이시고요. 일단 본인이 분명히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점들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게 이제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겠다 지금은 입장을 강력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석열 안철수 혹은 안철수 윤석열 후보 간의 단일화 이야기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이 보수층의 민심도 후보의 리스크가 너무 큰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안철수 후보의 뭐 도덕성이라든가 그리고 그동안 10년 동안 정치를 해왔던 경험, 윤석열 후보가 안고 있는 강점이 새로운 정치인이다라고 하지만 이게 또 단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정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로 좀 옮겨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의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이 YTN 의뢰로 지난 3, 4일 전국 18세에서 39세 이하 102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였는데 네네. 소위 말하는 2030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였는데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33.4% 그런데 2위가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19.1%로 네. 18.4%에 그친 윤석열 후보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2030 여론이 안철수 후보에게 더 가게 된다면 단일화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나오고 있고 제가 그 국민의힘의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우리랑 같이 가야 될 사람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연장선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다. 저희가 또 어제 보도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네. 그야말로 급부상하고 있고 영남에서도 또 안 후보가 14%대를 기록했어요. 자, 앞으로 네, 맞습니다. 이 숫자 때문에 많은 것들이 좀 고무적으로 보일 듯한 안철수 후보 캠프 진영인데 자, 먼저 연대를 제안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안철수 후보의 득세를 두고 그저 이제 윤 후보가 좀 하락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반사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중도층 표심에 향방을 두고 굉장히 불안해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거라고 좀 보십니까? 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먼저 안철수 후보 보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 오르기 전에도 꾸준히 3, 4% 정도는 나왔는데 이 3, 4% 정도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기도 하지만 이들의 경우에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데 그래도 탄핵을 거치고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던 이 국민의힘은 나는 찍을 수 없겠다라고 네. 하는 층이 안철수 후보의 표심이 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 단일화를 국민의힘과 하게 됐을 경우 상황보다 안철수 후보가 독자적으로 완주하는 것이 네. 민주당의 표심도 일부 가져가지만 이 보수층의 표심을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네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후보 단일화는 좀 바라지 않고 있는 것처럼 현재까지는 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균형을 좀 맞춰서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내심이 있을 것 같고요. 자, 지난 네. 10년간 또 얀 후보가 민주당에게 항상 또 큰 변수가 됐기 때문에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그렇고 2012년 대선도 그렇고요. 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네. 방송을 시작하면서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제 지난 대선 결과들을 놓고 좀 진득하게 지켜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또 이렇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단일화 이슈가 역대 대선마다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네. 대선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정권 교체라는 화두가 지금 크다 보니까 이 정권 교체 화두가 가장 컸었던 그러나 단일화가 끝내 실패했던 이 1987년 대선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당시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 이 1위였던 노태우 민주정의당 후보가 36%, 그리고 2위가 김영삼 후보, 통일민주당 후보가 28%, 그리고 김대중 평화민주당 후보가 27%였거든요. 네네. 사실 이 군부 독재 정권을 끝내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뤘던 만큼 군부 독재 정권의 후예인 후보가 당선돼서는 안 된다. 전두환 정권에서 이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 네. 그런데 김대중, 김영삼 이 두 후보 간에 이 단일화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이 노태우 민주정의당 후보가
이 과반도 득표하지 못한 채 당선이 됐거든요. 예. 사실 정권 교체라는 동일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선 구도랑 비교해서 보면 현재 역시 정권 교체라는 동일한 목표를 이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이나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측면이 이 청취자들께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정치에 데뷔한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직접 출마한 적은 지난 2017년 대선이었지만 그전 대선에서도 출마를 시사했다가 결국은 이 문재인 이 통합민주당 후보를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면서 선거에 완주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었죠. 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자꾸 선거에 나와서 철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고 이 정치에 입문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앞으로 정치에서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 그 윤석열 후보 역시 본인이 이 검찰총장직을 물러나고 내려놓고 처음 정계에 입문했지만 뭐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든가 이쪽으로 가지 않고 대통령 선거로 바로 직행했거든요. 네. 이걸 놓고 보면 이 두 후보 모두 대통령 선거라는 이 공통적 목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중간에 그만두는 것보다는 정권 교체를 완전히 이루지 못하더라도 완주를 하면서 본인의 이미지와 정치적 메시지를 남겨놓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1987년 대선 결과를 보면 단일화하지 않았던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차례차례 대통령이 됐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이 87년 대선, 그러니까 단일화 실패하면서 높았던 정권 교체로는 결국 이루지 못했던 결과가 있었는데 이번 대선에도 비슷한 좀 조짐이 보인다. 끝까지 두 후보가 완주를 하게 된다면 비슷한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아무튼 뭐 단일화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선제가 도입되고 나서 가장 낮은 득표율로 당선이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는데 반대로 직선제 도입 이후에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대통령이 이제 2012년에 박근혜 후보 51.6%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맞습니다. 또 단일화가 또 화두가 됐었죠. 맞습니다. 2012년 역시 이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높았던 대통령 선거였었는데요. 이 민주 후보와 소위 말하는 이 독재 정권의 후계 후보 간의 대결 구도를 만들었고 이 단일화 국면이 대선 중간중간마다 이뤄지면서 실제 문재인 후보 대 박근혜 후보, 박근혜 후보 대 문재인 후보의 1대1 대결 국면으로 갔지만 결국 정권 교체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요걸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먼저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후에는 또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후보의 당선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진해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TV 토론회까지 갔던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가 나는 박근혜를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유명한 어록이었죠. 이 메시지를 남기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3명이 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자면요. 아무래도 1대1 국면으로 갔을 때는 정권을 연장하려는 쪽에서 표 결집, 이번 선거는 기필코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선거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 보수 결집 효과가 일어났거든요. 반면에 앞서서 사퇴했던 뭐 안철수, 심상정, 이정희 후보를 지지했던 표심이 모두 문재인 후보에게 갔을까? 그러니까 적극적 지지층의 경우에는 자기가 지지하던 후보가 등장하지 않았을 때 굳이 투표장에 가지 않으려는 경향도 보이거든요. 때문에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꼭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네. 좀 어려운 표본이 됐던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볼 수가 없다. 사실 뭐 대의가 거의 모아졌습니다만 거국적으로 뭐 단일화가 이루어졌었는데 반대로 반대 진영 보수층이 좀 결집되고 적극적인 지지층은 와해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2012년 대선의 결과는 그랬고요. 네. 자, 역대 대선에서 또 가장 치열하게 단일화 갈라짐이 있었던 대선이 또 1997년인데 개인적으로 너무 어릴 때라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뭐 새벽까지 또 이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했던 득표율이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97년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네, 97년 대선은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가 처음 이루어졌던 이 선거였습니다. 네.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에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한나라당의 이해창 후보가 사실은 대세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요 선거를 현재 상황과 좀 비교해서 놓고 보면 당시 97년에는 단일화도 있었고 분열도 있었고 양쪽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단일화는 김대중 후보와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 후보 간에 소위 말하는 DJP 연합이 성사가 됐습니다. 네. 사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과 또 속칭 말하면 공화당의 후신인 김종필 후보가 손을 맞잡으면서 이 같은 진영의 표를 결집한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진영의 표를 함께 좀 더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 반면에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이해창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됐는데 이인재 후보가 이에 불복하면서 새롭게 국민신당을 만들고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이 보수층의 표심은 좀 갈라진 효과가 네, 발생했거든요.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이긴 쪽에서 놓고 보면 자기 진영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 중도층이나 반대편 진영표를 얼마나 가지고 올 수 있느냐. 동시에 자기 진영의 표를 결집시키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걸 97년 대선 결과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때문에 뭐 국민의힘 쪽이나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와도 결별을 한다면 이 표의 확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97년 대선을 통해서 좀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군요. 네. 자, 이 단일화의 이상적인 모델이 구축돼서 결국은 승기를 잡았었던 97년의 대선이었고요. 반대로 2002년 같은 경우는 단일화가 막판에 실패한 쪽에서 또 승리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놓고 보면 현재 윤석열, 안철수, 윤석열 후보 간의 단일화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를 아마 타산지석을 좀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 당시에는 노무현, 정몽준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 여론조사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단일화가 깨졌던, 막판에 단일화가 깨졌던 과정이 그 다음 정당의 세력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에서 정몽준 후보 측에서 사실 여기서 기분이 많이 상해서 단일화를 파기했거든요. 예. 이 안철수, 윤석열 후보 간에도 만약 이 단일화를 고민한다면 이 뒷말이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유권자들 스스로 표를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당시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던 지지층들이 이 단일화가 깨지면서 막판에 이 노무현 후보로 표가 좀 몰렸던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도 구도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만약 이 단일화 여부에 따라서 다른 이 보수 후보들 또 다른 진보 정당 후보들의 이 표심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도 대선 후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난 대선들을 이렇게 쭉 돌아다 보니까 뭐 단일화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은 따져야 봐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참 맞습니다. 선거 표심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자, 네. 며칠 전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갑자기 소환하면서 이제 새 시대의 맏형이 되겠다, 구시대의 막내가 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완주 이야기했었는데, 자 과연 새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인지 그 일선에 누가 서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이야기 좀 길게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네, 이민년 검은 호랑이 새해를 맞아서 지역의 시군 단체장을 연결해서 올 한해 시 군정 구상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예천군입니다. 예천군 김학동 군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처음으로 저희 안동 MBC를 통해서 인사 주시게 됐는데요. 듣고 계신 예천군민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에게 잠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천군수 김학동입니다. 이민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용맹한 호랑이의 기운으로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시고 가정마다 웃음꽃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 덕담대로 군수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지역 전체를 놓고 봐도 지난 한 해 참 많은 일이 있었고요. 예천을 국한해봐도 어마어마한 일들 많았는데요. 자,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좋았던 점,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이야기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우리 예천군 행정은 변화와 혁신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추구해서 성과도 푸짐했습니다. 네. 예천군립 박서보 미술관 설립을 위한 문체부 심사에 통과했고 연료전지발전소 건설, 문화관광단지와 실버타운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MOU도 체결했습니다. 네. 또한 480억 원 규모의 풍양지구 농촌 용수 재편 사업 외에 97건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정 대상 11년 연속 우수 기간, 농산물 수출 정책 2년 연속 최우수 등 40여 개 분야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네, 지역에서 참 여러 수상의 영예도 안았고 또 사업적으로도 결실이 있었던 한 해였다. 이렇게 자평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예. 네, 새로 시작된 이민년에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좀 역점을 두고 군정이 또 진행될 예정이신지요? 예, 금년은 취임 이후 그동안 추진해왔던 각종 사업의 결실이 드러나는 해인데요. 네.
우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전선 지중화 사업, 간판 개선 사업의 속도를 더하고 남산공원과 한천 주변의 예천읍 관광 개발 사업에 착수합니다. 네. 그리고 도청 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준공하고 버무리 공원의 숲속 어린이 놀이터와 명상원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소득 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3농공단지를 착공하고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또한 지역 농축산물 유통 판로 개척, 한우 브랜드화 사업, 또 농업의 6차 산업화로 실질적인 농민들의 소득 증진을 위해서 주력하겠습니다. 네, 뿌린 것들을 거두는 해가 될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다양한 역점 사업들 말씀대로 기대대로 잘 펼쳐지길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예, 도청이 이제 이전한 지 2016년이었으니까 올해로 6년째가 됩니다. 그동안 또 예천 인구도 참 많이 늘고 모습도 많이 달라졌는데 반면에 신도시 주민은 정주 여건이 불편하다. 또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공동화 우려가 있거든요. 자, 원도심 활성화 방안과 또 신도시 정주 여건 잠시 언급을 주셨지만 자, 어떤 방안을 좀 갖고 계신지요? 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도청 신도시는 쾌적한 주거 환경이 돋보이고 아이들과 애 키우는 엄마가 함께 행복한 교육 명품 도시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도심은 전통 문화와 청정 자연 환경이 살아 숨쉬는 문화예술 도시로 조성을 해서 두 도시가 함께 상생 발전하고 장차는 경북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도청 신도시의 주민들께서 걱정하는 것 중에 중학교 신설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북개발공사와 경북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금년에 교육부에 투자 심의를 제안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네. 의료기관은 제2공영주차장 앞 부지에 200병상 규모의 병원 건물이 현재 건축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그동안 부족했던 스포츠 시설은 맑은 누리파크 옆에 수영장과 찜질방이 곧 착공될 것이고요. 파크 골프장, 족구장, 풋살장, 어린이 놀이터와 물놀이장을 2단계 개발 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 신도시의 교육문화 거점 공간인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준공될 것이고 버무리 공원의 숲속 놀이터 조성과 송평천 정비 그리고 80억 예산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 숲이 조성되면 도청 신도시의 정주 여건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는 데는 2, 3년의 세월이 걸릴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도시 인구가 3만 명을 넘어서면 신도시에서 원도심으로 찾아오는 주민들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텐데요. 그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원도심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전선 지중화 사업,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고 네. 금년부터는 예천읍 관광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예천읍 원도심을 예천 관광의 허브가 되도록 한다면 원도심 인구가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고 마침내는 신도시와 원도심이 함께 상생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함께 유동인구가 늘어날 때를 좀 대비해서 원도심의 관광 그리고 인프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 자, 구상대로 잘 추진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관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예천에 이제 또 회룡포, 또 삼강문화단지 이런 3대 문화권 사업도 있고요. 관광 명소가 참 많은데 자, 올 한해 관광 산업의 구상은 어떻게 될까요? 예, 도청 이전과 대구 경북 신공항 이전 또 그에 따른 중부 내륙 고속철도와 중앙선 복선철도 등의 사업으로 이제 사통팔달의 교통체계가 구축되면 우리 예천군 관광사업 발전에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현재 예천군은 삼강문화단지와 회룡포를 연결하는 임도를 개설하고 있고 그 가운데 45m 높이의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인데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성장할 것입니다. 네. 특히 예천읍 한가운데 있는 남산공원, 한천, 개심사지 5층 석탑공원, 폐철도 부지를 멋진 관광공원으로 개발하고 그 중심에 박서부 미술관을 세계적인 명품 미술관으로 건립한다면 화가들과 미술품 애호가들 그리고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올 한해도 모습이 많이 달라질 예천의 관광 명소들 모습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도시와 네네. 관광 이야기 해봤고요. 아무래도 지역의 먹거리, 농업을 또 빼놓고 이야기가 안 될 텐데 새 농촌의 경쟁력 강화 또 소득 증대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셨나요? 예, 우리 예천군은 농업군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 예산의 21.5%에 달하는 1260여억 원을 농업 분야에 편성했는데요. 네. 이 예산을 바탕으로 각종 보조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서 농가마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고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 농산물을 명품화하고 다양한 마케팅으로 국내외 농산물 판로망을 확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를 활용해서 농업의 6차 산업화로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한 초유은행 운영, 한우 특화센터 건립 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부들과 강소농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속된 지역 농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당장의 먹거리 또 미래를 위한 비전까지 두 가지 잘 잡으실 수 있길 바라고요. 자, 한편으로는 예천이 또 스포츠 마케팅으로 굉장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새해 어떻게 좀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작년에 도쿄올림픽에서 코리아 파이팅을 외치면서 양궁 금메달 2관왕을 달성했던 우리 예천군의 김재덕 선수를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도 수천억 예산을 집행하는 군수보다도 김재덕 선수가 훨씬 더 예천을 많이 알렸겠죠. 분야가 워낙 다르니까요. 이것이 바로 스포츠의 힘입니다. 김재덕 선수의 쾌거를 계기로 양궁훈련센터 건립을 서두르고 있고요. 육상 양궁 종목 대회와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해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 미래 육상 지도자 및 선수를 집중 훈련하는 육상교육훈련센터를 금년 6월에 착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준비해왔던 아시아 U20 육상 선수권 대회는 40억 아시아인들에게 예천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코로나19 상황이 좀 심각해서 2023년 개최로 수년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도를 드렸었죠. 저희가 기대를 많이 모았던 U20 대회인데 아쉽지만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좀 내년에 기약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여러 가지에 관해서 올해 살림살이 얘기해 주셨는데 끝으로 지금 듣고 계신 국민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올 한해를 앞두고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천군 행정의 시작과 끝은 군민입니다. 국민들만 바라보고 7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시고 예천군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예천군민 여러분이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대로 지역을 넘어서 더 주목받는 성과와 살림살이가 올 한해 예천에 펼쳐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군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천군 김학동 군수 연결해서 함께 군정 이야기 나눠봤습니다.